네, 벚꽃 대선 가능성으로 정치권이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민심 잡기에 나선 정치권의 조기 대선 움직임과 설 이후 전국 전망에 대해서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배종호 세한대 초빙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자, 설 연휴 시작부터 대권 주자들 설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해 굉장히 안간힘을 쏟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시청자들의 이해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일단 설 밥상 민심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건지, 특히 최근 전국에 비춰봤을 때 어떤 의미인지 두 분께 좀 먼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허성우 이사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그 설 민심은 역대도 다 중요하지만 이번 설 민심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스타일인데 지금은 역기승객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팔도가 다 섞이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각 그 여권이든 야권 후보들이 사실 설 전에 이슈 선점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이 구도를 그대로 설 밥상 위에 올려놓고 싶은 거예요. 민심도 올려놓고 싶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조기 대선과 맞물려 가고 이번 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좀 12월에 선거가 있으면 주로 이제 추석을 기점으로 이 민심 동향을 살펴보는데 이제는 조기 대선을 전제하에 있다면은 이 설 민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원래 대선의 추석 같은 의미네요. 그렇죠. 추석 같은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설 민심에 과연 누가 많은 이슈를 선점하고 또 본인이 생각했던 구도를 그대로 민심에 전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설이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배 교수님, 그렇다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대선 주자들의 어떤 그 민심에 따라서 지지율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네, 이제 설 민심이 왜 중요하냐고 말씀했지만은 그 동안에는 이게 전국적인 여론으로 형성이 안 되는데 이제 팔도 다 모여가지고 밥상에서 이제 누가 좋더라.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여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역별 여론이 이제 전국 여론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게 하나의 추세가 되고 그대로 대선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과거의 역대 대선 결과 통계를 보면은 1987년 이후로 지금까지 5번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상 추석 이후에 이제 연말 대선이니까 그래서 추석 민심 이후의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대부분 그대로 맞는 그런 통계가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예고. 그래서 이번에도 설 연휴 민심 이후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조기 대선으로 간다는 그 가정하에 그럼 그게 거의 그대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온 것입니다. 설 이후에 가장 첫 여론조사가 상당히 첫 여론조사나 두 번째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번 대선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당장 대선 시기가 언제인지 라는 부분이 불투명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탄핵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사법처벌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리고 지금 빅텐트론으로 대변되는 그런 정계 개편 과연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는 설 연휴에는 좀 대권 구상을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지금까지 행보를 좀 보면 호남과 안보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인데 향후 행보도 호남과 안보에 좀 집중을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2012년 대선에서 사실 48%를 얻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51.6% 얻었고 해서 약 한 그 3% 가까이 졌지 않습니까? 그 3%라는 게 결국은 안보 문제 때문에 그리고 지역 문제 때문에 졌다. 왜냐하면은 2012년 때는 지금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를 절대적으로 밀어주는데 떨어졌죠. 그리고 지난해 4.13 총선에서 또 그 국민의당한테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문재인 대표는 그 호남의 표심을 얻지 못하면 이번에 또 12대 대선처럼 지금 3% 부족해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트라우마에 걸릴 수 있다. 트라우마에 걸려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또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호남 민심이 또 왜 중요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호남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다 갖고 있고 또 광주의 민심이 전국에 있는 그 호남 동양 출향 인사들 영향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또 안보는 왜 중요하냐. 문재인 대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나는 공수부대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러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런 그 정책이라든가 본인의 행보를 보면은 거의
그 안보하고는 좀 벗어나 있어요. 뭐 사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군복무 단축 문제라든가 뭐 그리고 당선되고 나면 가장 뭐 북한을 먼저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중도 보수를 잡을 만한 마음을 살 만한 그런 이슈 선점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문재인 대표가 정말로 집권했을 적에 정말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제대로 맡길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보에 굉장히 중요점을 둬. 그래서 뭐 군부대를 자주 방문한다. 아마 예. 지금 역대 그 대통령 후보 중에 지금까지 지금 문재인 대표가 막 그 안보 현장에 가장 많이 갔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하는데 이 두 가지는 결국은 그 설 이후에 민심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지만 앞으로 대선 레이스에도 끊임없이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그 송민순 회고록 부분도 아직까지 지금 잠재워져 있기 때문에 잠복해 그렇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면은 그 문재인 대표 안보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부분을 해소하는데 아마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호남 민심도 호남 민심이지만 안보 쪽이 특히나 어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보수층의 표심을 잡는 데 있어서 그렇죠.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평을 해주셨습니다. 예. 자, 호남과 안보 이 키워드에 대해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아주 집중을 하는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어느 쪽으로 호남 민심 우선 어느 쪽으로 좀 쏠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현재 이제 호남 민심은 탄핵 정국 이전에 상당히 오래 전에는 안철수 전 대표에게 좀 가 있는 경향이 있었는데 예. 탄핵 정국이 되면서 이제 호남 민심이 급속도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많게는 한 3배 정도 앞서는 그런 경우가 나서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호남 민심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야권 주자로서는 호남만으로는 당선이 될 수 없지만 또 호남 없이도 당선될 수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호남 민심을 꼭 잡아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 캠프의 전략은 호남에서 6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나오는 걸 전제로 해서 3자 대결 구도로 보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광주에서 한 90% 정도 얻었으니까 60% 정도는 과연 얻을 수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부산에서 그리고 50% 정도, 그리고 또 충청에서 한 50% 정도만 이기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보 문제에 있어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일관된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고 특히 사드와 관련해서는 말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차기 정권으로 이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최근에 와서는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또 얘기하고 있고 또 그리고 군 복무 기간 관련해서도 12개월까지 좀 주장을 했는데 그건 좀 우리 현재 남북 대치 상황 특히 이제 북한이 핵 미사일 무기 개발하는 그런 현실을 감안해 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도 높고요. 국방부에서도 아예 발표를 네. 했죠. 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데 과연 군 복무 인력을 충원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문제고요. 여기에 이제 한 두세 가지 더 문재인 전 대표는 과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역시 친노 친문의 폐쇄적 이미지.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그럼 것인가. 어떻게 깰까요? 항상 이제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을 포진할 때 꼭 친노 친문 세력이 아닌 중도 개혁적인 다양한 사람들을 좀 포진시켜야 되겠고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약간의 좀 보수적이거나 또 다른 복지 문제에 있어도 좀 보수도 포용할 수 있는 중도 네. 개혁도 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세력을 내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앞으로 또 중요한 숙제가 뭐가 있냐면 역시 이제 정계 개편 문제. 네. 빅텐트론으로 주장되는 정계 개편 과정에서 친노 친문 세력의 거부감을 갖고 있는 그런 비문 세력 민주당 의원들이 만약에 탈당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된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문제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됐을 경우에 사법 처벌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명예롭게 퇴진을 주장할 것인가 내지는 원칙론을 주장해서 사법 처벌을 주장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변수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표는 설 전까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행보들이 촛불 집회의 어떤 의미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로 갑니다. 이건 뭐냐면은 집토끼를 먼저 잡겠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 각종 정책 지금 뭐 우리 배 교수님 이야기고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이런 뭐 안보 문제나 정책 문제라든가 또 사회복지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은 거의 지금 집토끼를 잡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는데 예. 자 그렇다면은 설 이후에 과연 이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겠냐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계속 집토끼만 잡기로 간다면은 바깥토끼 산토끼도 놓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산토끼 중에서 3%를
갖고 와야 되는데 3%를 못 갖고 오면은 이번 대선에서 어떤 경우든지 쉽지 않다. 그 3%의 기준은 어떤 겁니까? 3%는 결국은 중도 보수 성향이 있는 사람들. 예. 그리고 지금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굉장히 상심하고 있는 사람들. 네. 그래서 어떤 표 결심을 못했던 사람들을 끌어와야 되는데 지금 일단 왜냐하면 49%는 이미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나머지 3%를 끌고 와야 되는데 이 끌고 오기 위해서는 결국 아까 좀 전에 말한 안보 문제라든가 그렇죠. 본인의 어떤 그 온건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뭔가 정책이 좀 더 명확성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설 이후에는 네. 정책이 굉장히 중도 보수 쪽으로 약간 우측으로 클릭할 가능성이 높다.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산토끼를 예. 일정 부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앞으로 설 이후에는 산토끼를 잡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네. 네. 제가 자, 우리 허 이사장님의 전망과는 좀 다소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예. 추세 부분입니다. 네. 지금 추세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전 대표는 굉장히 강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탄핵 정국 이전에는 한 18%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예. 지금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20% 박스권을 넘어서 가지고 30%를 예. 지금 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강세 추세거든요. 반면에 지금 라이벌인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하락세여 가지고 20%까지 지금 무너지는 네. 그런 추세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왜 이렇게 문재인 전 대표가 강세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지금 일반적으로 문재인 대 반문재인 구도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 반문재인 구도가 아니라 박근혜 대 반박근혜 구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요. 문재인 후보 또는 문재인 전 주자를 좋아서 지지하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으로 빚어지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 정권 교체가 반드시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러면 야권의 대표 주자는 누구냐? 문재인이다. 그래서 문재인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생각합니다.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버랩 된다는 그런 얘기는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좀 할 수가 없는 게요. 예.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박근혜 대 반박근혜 구도로 간다는데 그렇다면은 그 구도로 가면은 결국 문재인 대표는 본인의 정체성도 없이 거기에 올라타는 경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고요. 또 그러니까 스스로 주도적으로 뺏어온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이유 때문에 반사 이익만 반사 된 이익만 것은 차지를 하는 아니라고 거죠. 그리고 보신다는 이상만 거죠. 주설려 하는 격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탄핵 정부 이후가 되면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또 추세 말씀하셨는데 추세라는 것은 지금은 사실은 범여권 관계없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표가 범여권의 주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단독 플레이 해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단독 플레이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세가 말이 안 되는 게 추세라는 게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단독 플레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40%대를 못 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박스권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여권에서 주자가 정해지면은 또 빅텐트가 정해지고 뭔가 구도가 잡히면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 추세라는 것은 금방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탄핵 이후의 정국 이건 아무도 예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일단 뭐 추세고 절대 강자, 뭐 저도 가끔 절대 강자를 표현을 쓰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법여권의 구도가 잡히기 전까지 구도지 법여권에서 구도가 잡히면은 이 상황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는 이사장님, 거죠. 네. 그 박원순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죠. 상당히 큰 그 파급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것의 표가 이제 그 지지가 문재인 전 대표에게 오롯이 흡수가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 사실 끝까지 완주를 해줘야지 사실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화려하게 돋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경선 흥행이 일어날 수 있죠. 예. 그런데 박원순 대표가 지금 중도 포기를 하는 바람에 과연 민주당에서 경선 흥행이 일어나겠나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박원순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그 중도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석해 네. 보면은. 왜냐하면 본인이 시민단체 활동해 왔기 때문에 네. 중도 보수민인데 이 표들이 그대로 가져야 되는데 중도 포기를 하니까 이제는 갈 데가 없네요.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그렇다면 그 각자 도생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안희정한테 갈 수도 있고 이재명한테 갈 수도 있고 네. 또는 범여권 후보인 누군가한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겉으로는 굉장히 민주당에서는 담담하게 생각하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이 문재인 대표가 결국은 그 박원순 그 시장이 결국 못 나오게 된 이유가 가장 큰 게 경선 룰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뜻한 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민주당이 독선으로 펼칠 가능성이 있다. 왜? 박원순 시장을
포용하지 않고 끊고 왜 못 가느냐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경선 과정에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이래 되는 거죠. 두 분이서 워낙 그 열띠게 토론을 해주셔서 시간이 많지 않아 저희가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반기문 전 총장이 어제 이제 손학규 의장과 만났는데요. 어떤 얘기가 할까 굉장히 주목됐었는데 결과적으로 좀 이게 대립각을 좀 세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손 의장은 아까 저희가 그 뭐 단신 뉴스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보수 세력과 관계 정리해라. 그리고 진보적 보수주의란 이런 애매한 모호한 표현을 쓰지 말고 좀 더 분명성을 보여줘라 이런 표현을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된다면 반기문 전 총장과의 어떤 빅텐트 가능성이 좀 희박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네, 저도 앵커분의 전망에 동의를 하는데요. 네. 손학규 전 대표하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만나기는 만났는데 결국은 손학규 전 대표 입장에서는 힘을 합치기보다는 차별성을 보이기 위한 그런 만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시지를 보면은 보수 세력에 얹혀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개혁 세력 중심의 정권 교체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당분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랑 같이 안 하겠다는 걸 저는 분명히 한 거로 봐요. 특히 박지원 지금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랑 같이 안 하겠다라고 선을 그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는 반기문 전 총장 측과 그리고 국민의당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 측의 지금 주도권 싸움, 빅텐트론을 둘러싸고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박지원 대표하고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하고 같이 먼저 국민의당과 손학규 전 대표가 이끄는 국민주권 개혁회의가 한 3월 정도 본인들의 스케줄은 3월 정도 연대 내지는 통합을 해서 지금까지 나오는 빅 텐트론이 아니라 먼저 단계를 거친 스몰 텐트론을 거쳐서 최후에 반기문 전 사무총장 측의 세력과 연대 내지는 통합을 하는 그런 2단계 빅 텐트론으로 가는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손학규 의장이 갖고 있는 현 정치권에서의 지분이랄까요? 어떤 영향력, 파급력 이걸 좀 저희가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좀 냉정하게 판단하면요. 지금 이제 손학규 고문이 지금까지 정치적인 행보하는 비해서 사실 정치권에서 파급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파급력이 있었다면은 절대적으로 지지율과 일단 국민들의 성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정계 은퇴했다가 복귀하는 이 과정에서 타이밍도 놓치고 이러하는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좀 의아해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정치권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손학규 의장 같은 경우는 정말 파급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빅텐트 하면은 손학규 이런 어떤 이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있기는 분명히 있죠. 그러나 지금 이제 반기문 전 총장하고 손학규 의장이 만나서 지금 손학규 의장 얘기만 나왔지 반기문 전 사무총장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본인은 외교 안보에서는 굉장히 강한데 그게 자기 장점인데 약점은 뭐냐? 국내 정치가 약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도와줘서 국내 정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 후보자를 찾아야 되는데 손학규 고문 갖고는 파괴력이 없어요. 또 윈윈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누구와 연대했을 때 가장 자기의 어떤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손학규 고문과 만나보니까 크게 안 되겠다고 판단했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지금 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치라는 상대적입니다. 그게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나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국내 정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인물이 조금은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뭔가 얘기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좀 첨언을 하면은요. 손학규 전 대표는 정치적 의미가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빅 텐트론 제3지대로는 결국은 친박, 친문, 양극단 패권 세력을 빼고 나머지 모든 세력이 모이자는 건데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나라당에도 있었고 또 민주당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딱 맞는 인물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도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연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빅텐트론의 연결고리가
손학규 전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 출마를 공식화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황교안 권한대행도 지금 뭐 대선 주자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다음 주에 뭐 그 새누리당이 이제 당명도 발표가 있을 거라고 바꾸고 보시나요? 뭔가 깜짝 놀랄 후보를 내보낸다고 했었는데 뭐 그렇게 제가 좀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이 후보를 안 내는 게 정말로 국민들한테 마음을 얻는 길이라고 봅니다. 예. 만약에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갈 수 있는 데는 사실 새누리당밖에 없습니다. 근데 새누리당에 황교안 총리가 갔을 적에 과연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사실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은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권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출마를 했다. 그럼 또 공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책임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한 번 새누리당은 정말로 국정을 혼란시키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국정 공백 상태를 장기화시킨다. 이렇게 되면 도대체 새누리당이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민들을 정말 제대로 생각하느냐. 이 부분에 봉착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황교안 총리가 얹혀서 간다. 아, 이거는 상상하기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지금 현재 권한 대행도 아마 밖에서 자꾸 군풀을 떼고 있지 본인은 사실은 새누리당 가는 것 자체를 아마 꺼려할 가능성이 높다. 네. 오히려 이 권한 대행에 충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거는 정치권에서 구해오지. 과연 지금 황교안 권한 대행이 간다고 한 적도 없고 본인이 물론 그 속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겠지만 거기 가서 지는 게임을 왜 합니까? 안 되는 걸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는 갈 확률이 거의 없다. 나름 그 보수 논객이신 허성우 이사장님도 이렇게 새누리당한테 냉랭한 대우를 하시는데 배 교수님 보실 때는 새누리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 계세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허 이사장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황교안 총리를 계속 주목하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지금 첫 번째로 여론조사 지지율이 한 5%에서 뭐 많게는 10%까지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서 2위 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지금 대권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았어요. 문제는.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에서는 절대 그럴 계획이 없다라고 닫았는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 라면서 지금이라는 부사를 쓰니까 그렇다면 상황이 바뀌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냐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을 주목하는 이유는 반기문 전 총장의 레이스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 반기문 전 총장 과연 레이스를 완주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40%인데 중도 포기하겠다가 45% 높게 나타났어요.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반기문 전 총장이 중도 포기를 하게 되면은 여권 보수 후보의 대안으로 황교안 전 총리가 떠오르기 때문에 계속 주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문제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또 출마를 한다고 할 경우에 대행의 대행 체제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게 국민적 여론이 용납하겠는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현실성이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나온다고 해서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선 판도를 제가 좀 짚어볼 텐데요. 양자구도, 다자구도 많은 뭐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두 분께 한 1분 정도씩만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흘러갈 걸 예상하십니까? 뭐 저는 단적으로 말씀하면 다자구도면은 아마 야권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나 이제 빅텐트로라든가 제3지대가 만들어지면은 해볼만하다. 그리고 오히려 그 빅텐트나 제3지대가 만들어지면은 문재인 대표를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현재 상태에서는 다자 대결 구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완주하지 않으면은 정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완주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다자 대결 구도가 매우 높다고 그러고요. 다만 스몰 텐트론을 거쳐서 빅 텐트론을 가는 것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양자 대결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또다시 승부가 박빙의 싸움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배종호 세한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